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진행을 맡은 박성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을 시작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3부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미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 환경을 분석해온 경제 전문가,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제 분야의 가짜 뉴스들을 파헤쳐온 팩트 폭격기,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팩트 폭격기라는 별명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별로입니다, 사실은요. 왜요? 여기서 주로 말하는 팩트 대상은 네. 언론 보도들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사실 그 행복한 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제대로 보도하면은 제가 이런 뭐 팩트 체크할 일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의 관심사는요. 네. 어떤 사회 혁신, 소셜 뭐 이노베이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사실 언론에서 이제 경제는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다 보니까는 언론에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근데 예곡된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동안에 이제 그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언론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저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제 역할을 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확한 비중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경제 관련 뉴스들 중에 가짜 뉴스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의외로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자들이 충분히 좀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선 좀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이 기사를 그러니까 제공한 곳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받아 쓰면서 그게 이제 좀 이제 정확하지 않게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이제 강의를 좀 요청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경제 관련 뉴스를 볼 때 뭐에 유의하면서 좀 보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경제를 단편적으로 봐가지고는 접촉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뭐 최백은 TV라는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도 네네. 국민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경제를 보는 좀 눈을 좀 갖게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개설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기초적인 것을 좀 이제 이 그 눈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그 기사들을 좀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좀 역량들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군요. 예. 자,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강연 주제가 바로 모두를 위한 미래인데요. 그럼 교수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우리만 힘든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소위 선진국가들 상황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만 보더라도 그들 나라들은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로 이렇게 성장률 후퇴를 하고 앉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두가 힘들지만은 특히 힘든 게 저는 특히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힘들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회 미래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게 이행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막을 내렸으면 좀 다음 막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시대는 이제 그러니까 막을 내리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는 우리가 청년들 대부분이니까 비정규직에 종사를 한다든가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소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이런 잘들 많이들 들은 얘기 들을 겁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사회 모습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일자리가 뭐 모두가 느끼는 거겠지만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도 코로나19 재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2%대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1%대로 떨어집니다. 다음 정부 정도 되게 되면요. 그리고 그 다음 정부 되게 되면 또 한 0%로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멈추는 시대가 조만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만 보게 되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죠. 거기다 뭐냐면 인구 구조는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끝날 시점인 2016년 대비해서 지난해 말 한 3년 동안에 60세 이상은 한 164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그다음에 고령층 인구는 자꾸만 증가하는 이런 면에서도 사회가 굉장히 늙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간 산업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가지고 일자리, 소득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어 왔었어요. 만들어 왔었는데 제조업의 역할이 쇠퇴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제조업의 역할 쇠퇴는요. 우리가 되게 이제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한 30년 전부터 이미 진행됐습니다. 92년부터요. 제조업의 종사자가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에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 증가율이 급속하게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보게 되죠.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니까는 해운업이 그러니까 타격을 보게 돼가지고 한진해운이 그러니까 파산을 했거나 해운업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그 배를 선박을 공급해주는 조선업이 어려워지죠. 지금 뭐냐면 제조업에서 생산액 자체가 그러니까 정체 상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조업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거였었죠? 코드리스 폰이라고 해서 무선 전화기였었잖아요. 무선 전화기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전화기였었습니다. 전화기라는 제조업 제품이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전화 거는 기능으로는 별로 안 쓰지요. 데이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자동차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서요. 그런 점에서 제조업의 위상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그만큼 적게 발생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런 그 역할의 쇠퇴가 우리나라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는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부터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빠진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조업의 성장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또 노동 생산성조차도 그러니까 거의 정체 상태에 이렇게 놓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 제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산업이 뭐냐면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입니다. 근데 조선업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조업 제품의 위상이 바뀌면서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지금 위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완성차 시장이 이미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진입을 하면서 자동차 수출 물량이라든가 생산량 자체가 지금 감소세가 지금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자동차는 굉장히 고용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산업인데 거기다 이제 전기차가 등장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자동차 그리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거의 반도체 산업 정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에 이런 위기가 오면서 우리 사회가 격차가 구조화됩니다. 격차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대기업 종사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그다음에 자영업자하고 임금 근로자의 소득 격차, 그다음에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 이런 격차가 구조화되어져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제조업의 역할이 쇠퇴하는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과거 농업사회가 우리가 막을 내리면서 제조업이 그 공백을 메워줬듯이요. 그런데 새로운 공백을 메워줄 산업들은 2000년 이후에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신생 기업들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아니면 일자리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2002년경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8년 이상 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도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많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야지만이 그 사회가 활력을 띨 수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생태계도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계속 돼야지만이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가 활력을 띨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자동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산업 현장에 로봇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동화 기술은 인공지능 단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더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요.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로봇을 얼마나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 빨간 선으로 급속하게 올라가는 선이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주로 이제 로봇 산업이 발달한 선진 국가인데 선진 국가들은 로봇 도입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 산업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를 로봇이 대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단순 숙련도라는 얘기인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형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 대참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소위 초양극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16년도예요. 박근혜 정부 이제 마지막 해였었죠. 그해 4분기에 전체 가계 중에서 하위 60%의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나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이런 것들이었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플랫폼 경제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혹은 혁신 성장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불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선진 국가들도 다 겪고 있는 문제이고 근데 선진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린다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주가 지수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을 나타내는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기업이죠. 이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 주가가 2000년에 정점을 찍고요. 쭉 하락을 합니다. 2000년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해봐 주세요. 자, 최근 5년간만 보게 되면은 쭉 떨어진 다음에 한 $10 밑으로까지 떨어진 다음에요. 회복이 안 돼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다면 떨어진 다음에 전체 다우지수는 다 회복이 됐는데 이건 회복이 안 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주가가. $8면 우리나라 돈으로 할 때 10,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기업은 수익을 못 내면은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3분의 1이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 다우지수의 원년 멤버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퇴출됩니다. 다우지수에서. 더 이상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자, 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했죠. 소위 말해서 IT 인터넷 혁명의 이 결과물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닷컴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기업들이죠.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요. 대표적인 기업이 90대 중반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기업이 야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야후라는 기업 대단했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그러니까 하늘로 푼지 모르고 치솟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후를 아무도 거의 이제 쓰지도 않고 야후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매각도 됐습니다. 그 야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등장을 했다가 싹 사라진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들어왔느냐?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야후의 사실은 하청업체로 출발했습니다. 구글은 등장한 이래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요. 근데 이 구글 알파벳의 영업이익률이 한 2010년경부터 하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 부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알파벳에 있어서 기타 수익 사업 부분인데 여기가 지난 1년 동안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즉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애플 하게 되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애플도 2012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정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애플이 부채 없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채 없이 기업을 경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2013년만 하더라도 애플의 부채 비율은 14%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13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기업의 부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돈도 많이 버는 기업이 좀 의아해하시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 자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걸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 그러는데 자사주 매입하는 규모가요. 2012년도에는 한 10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냐? 4,600억 달러 정도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46배나 증가를 했어요. 자, 기업이 여윳돈을 가지고 혹은 그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기업에 그러니까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덕을 봅니까? 주주들이 그러니까 덕을 보겠죠. 주주들의 그러니까 이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자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이득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혁신 기업이라는 기업이요. 이건 애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금리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거의 0%잖아요. 그러니까 차입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는 그 차입 비용보다도 주가가 올라가지고 발생하는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차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기업의 원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 끌어올리게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증가한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혁신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전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체 기업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국 전체 기업이 얼마나 많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느냐가 이 파란 막대기이고요. 기업이 벌은 돈 중에서 나머지는 배당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한 데 이렇게 쓰고 앉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뭐냐면 빨간 선이 S&P 500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까만 선은 뭐냐? 자사주 매입 규모예요. 자사주가 매입을 줄이게 되면 기업도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 미국 경제의 지금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한 10년경부터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 광풍이 불었었던 우리가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를 상징하는 하나의 비트코인의 가치가 한때 한 2만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는데 여전히 한 14,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여전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좀 이제 이 자료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이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지금 미국의 90년대 후반 이후에 진행되어진 하나의 새로운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다 제조업체들이 아닙니다. 자, 제조업체는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는데 그 기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요. 자, 우리가 이 IT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 생태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우리 지금 당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듯이 인터넷에서 많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서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주로 경제 활동을 해왔었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온라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온라인에도 하나의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자, 거기에 선두주자가 나타났던 것이 닷컴 기업들이었던 거예요. 닷컴 기업인데 야후가 그러면 왜 몰락했느냐? 여러분들 야후가 몰락한 이유를 지금 젊으신 분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야후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이메일 서비스를 일반인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검색 서비스도 제공해 줄 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메일 서비스 용량이 이제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메일 서비스 용량을 그러니까 많이 제공을 해주면서 유료화를 합니다. 야후는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또 유료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급 콘텐츠에 대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후발주자들은 구글이나 후발주자들은 그냥 계속 무상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무상으로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야후의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이 다 구글로 갔죠. 저도 개인적으로 구글 없이 못 살거든요. 구글이 저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검색 서비스만 하더라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구글은요. 그렇죠? 투자를 했어요. 왜 그런 저한테 혜택을 줄까요? 투자를 해가지고요. 자, 구글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뭘 얻어갈까요? 저는 거기다 검색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데이터입니다. 구글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이트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데이터가 뭐냐? 빅데이터인 겁니다. 빅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바로 구글은 그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럼 그 빅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구글이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우리가 선두주자잖아요. 우리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하고 우리가 바둑을 대국을 한 것을 우리 얼마 전까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통적인 사업의 경쟁력도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입니까?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구글이 지금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지요. 그래서 구글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을 한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서 디지털의 생태계를 구축을 한 겁니다.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온라인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경제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온라인 생태계는 오프라인 생태계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기업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경쟁력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자기 혼자 그 이익을 챙겼는데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요. 아까 구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검색 서비스라든가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데이터를 얻어갔거든요. 즉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익을 공유를 해야지만이 그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애플이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까지 금융위기 전후에 애플이 우리가 미국에서 혁신의 아이콘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혁신의 아이콘 하게 되면은 애플의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브 잡스가 불렸었습니다. 고인이 됐죠, 지금은요. 스티브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그러니까 무선 전화기하고 스마트폰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동 전화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플을 그러니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플을 굉장히 좋은 어플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겠는가? 장착할 수 있겠는가? 이 방법을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어플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다 이거예요. 사람은 근데 어디에 있느냐?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더라 이거예요. 기업 바깥에 있는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활용을 하자. 여기에 머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와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쏟아내려면 안 쏟아내지요. 그 아이디어를 팔아먹을 장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앱스토어죠. 그걸 팔리는 거를 3대7로 수익을 나눠갔자.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와서 막 아이디어 쏟아낸 거죠. 그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아이폰을 탄생시킨 겁니다. 바깥에 있는 자원들과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익을 공유를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익 공유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협력을 도출해내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전통적인 사업 모델과 전혀 다른 모델들이요. 여기까지가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주도한 하나의 진화 방향이었는데 아까 보셨죠? 애플이나 구글이 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느냐. 자,
우리가 흔히 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스마트화 시킨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기에서 인터넷 쓸 수 있고 어플 쓸 수 있게 하듯이 앞으로 자동차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얻어지는 건 플랫폼 사업 모델의 핵심적인 것은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까 했던 스마트 모빌리티 다음에 있는 솔루션 문제입니다. 솔루션은 우리가 해법이잖아요. 네? 이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남은 과제인 거예요. 데이터 자체는 돈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뭐냐면 정제하지 않은 원유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엄청나게 확보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플랫폼으로 변신함으로써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인공지능, AI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G입니다. 왜? 자동차는 순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을 유일하게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플랫폼 사업 모델을 쫓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우수한 인재는 미국보다 적어도요.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에 해당되지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잖아요.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멈춰 있는 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이 그 단계까지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그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보게 되면 2000년이라는 숫자를 고비로 해가지고요. 쫙 올라가다가 선이 쭉 떨어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인지량을 습득할 게 아닙니까요? 근데 2000년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습득한 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수행하는 직무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2000년 이후부터 이게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학에서 쓸모있는 인재를 공급 안 해준다. 이런 불평불만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냐면요. 미국의 대학,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 닫는 대학들이 나오고 그런다잖아요. 미국은 인구가 지금도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수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학 졸업장을 필요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수년 됐습니다. 자체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걸 6개월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줍니다. 대학 졸업장을 이미 그러니까 다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해당되는 거 같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요. 자기는 야후형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IT 혁명 벤처붐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걸 벤처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IT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그런데 이 야후형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야후형이라는 건 뭡니까요? 오프라인 사업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온 정도인 거예요. 근데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것은 지금 솔루션형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계를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쫓아갔듯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쫓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루션형까지 빠른 속도로 쫓아가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거고 우리 사회 청년들이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소위 디지털 생태계로의 이동은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강화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에 대한 고용도 그러니까는 국가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시대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는 코로나19 재난 이전에 진행됐었던 디지털 생태계로의 이동은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적응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 기후위기라는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우리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굉장히 에너지 화석연료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정부가 과감한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사회로 이거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까 봐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는 지금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못 만들면서 경제도 활력을 잃고 기후 위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은 경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활력을 만들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왜? 5년 이후부터는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50년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한다 했는데 이게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의미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예?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 부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저는 지금 사회가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뀔 때 새로운 사회 계약이 있었듯이 지금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그 새로운 사회 계약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계약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21세기형 한국형 사회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업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런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많으냐? 젊은 사람들이 많죠. 저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에 그냥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특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적어도 비빌 언덕은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결과를 좀 같이 사회와 나눠 갖는 이런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 한국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지금 세대가 지금 우리가 80년대 이후 세대를 가지고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특히 뭐냐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들은 모바일과 디지털 생태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그러니까 접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의 특징을 어느 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 건 굉장히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연결을 굉장히 아주 그냥 이 연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들은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이라는 곳이 오프라인보다 더 익숙한 세대들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럼 이 세대들이 결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세대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과거 오프라인 시대 때 만들었던 교육 방식, 교육 내용을 여전히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너럴 일렉트릭의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금 인공지능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스매치가 청년 실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육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90년대 초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등장을 했죠. 서태지가 94년도에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교실 이데아의 노래 가사들을 보게 되면요.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거부가 노래 가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서태지 세대가 지금 50 안팎이 된 세대들입니다. 당시에 20대 세대들이요. 그렇죠? 그로부터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2010년도에 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던 김혜슬이라는 여학생이 4학년 다니던 중에 이제 자퇴서를 저희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를 떠난다는 이제 그럽니다. 거기에 그 대자보에 실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불신을 학교 교육, 대학 교육에 대해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규격화된 인간 제품을 한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그러니까 이 만드는 교육, 자격증 장사나 하고 있는 대학, 이거 신랄하게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0년이니까요. 근데 그 이전 20년 전에 서태지가 노래 가사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내용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 2020년은 달라졌는가? 좀 달라진 게 없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대학을 들어오는 세대들이 누구냐? 아까 서태지 세대 때 20대 애가 지금 부모가 돼가지고 그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난 30년 이상 동안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이 현재의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학교 교육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을 못 준다고 계속해서 고발을 했는데 거기는 변화가 지금 없이 세대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MIT나 예일대에서요,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배운 습득한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지식을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습득시켰더니만은 1분도 안 걸립니다. 10몇 초 뿐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지금도 정해진 답을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이걸 경쟁시키는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공지능보다 절대 잘할 수 없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미스매치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개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에는요, 획일적인 인간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요. 정해진 답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대학은 뭘 필요로 하는 거냐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고, 예? 그걸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흔히 4C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4C 역량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요. 그다음에 우리가 크리티컬 싱킹 할 때 C요. 이 두 개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는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손을 맨날 이 손바닥만 본다고 한다면은 손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지만이 손등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봐야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이 다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뭐냐면 획일적인 인간을 계속해서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는 기술이 굉장히 융합화, 복합화가 돼 있어요.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요?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려면은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합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협력을 끌어내야 되죠. 코어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4C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현재 이 4개의 C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보다는 경쟁, 창의성보다는 획일적인 인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계속해서 그 4C 역량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 시대는 이게 불가피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육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그 사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즉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아이디어가 2배가 많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노동시간 말고 자유시간에서 나오죠. 자유시간에서요. 근데 자유시간을 주려면은 노동시간을 그만큼 줄여줘야 됩니다. 그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것이고, 그 노동시간을 줄여주게 되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는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기본소득 같은 것을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업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정부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일자리를 뒤늦게나마 만들고 싶은데 부모로부터 떠나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사는데 부모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3-4개씩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이요. 주거비 내고 임대료 내고 이 렌트비 내고 최소한 통신료 내고 이렇게 살려면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 좀 줄여줄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그 일부 그 노동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자기가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본소득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혁신의 저는 시드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는 이미 국제학회에서는 이건 혁신의 하나의 의미가 시드머니, 종잣돈이라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시대 정신인 거예요. 무슨 기본대출, 어느 정치인이 기본대출 이런 얘기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대부업체에서 우리가 많이 살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있어 특히 카드론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카드론 쓰게 되면 신용등급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 이 채무 노예 상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취직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긴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장기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자만 갖고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등급으로 해주게 되면 한 1년에 한 20만 원뿐이 이자가 안 되거든요. 그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으게 되면 창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는 좀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성세대나 사회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어떤 혁신이 활성화되길 기대를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올 수 있겠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의 둔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구는 고령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력이라든가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낼 시는 끝났습니다. 노동력의 양을 가지고는요. 지금 혁신을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 혁신은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아이디어는 젊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그 사회가 제공을 해주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해주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활력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를 해야지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저는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방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제가 지방에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자체장들한테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라. 대기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대기업체들 오지도 않는 대기업체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라.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은 그 지역은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수가 없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복지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청년들이 오게 되면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 생산되어지는 것과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하나의 플랫폼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들므로써 지역 경제가 순환형 경제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생태계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을 하고 우리 기후위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지방 경제가 살 수 있는 저는 일석오조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아유.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경제가 한국 기업들이 대학들이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노후화돼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뭘 여쭤봐야 될지 너무 많은 질문거리들을 저희에게 던져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그래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 모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뒤처져 있고 뭐 야후 모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그 모델을 따라간다기보다 뛰어넘어서 바로 솔루션 모델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글이라는 것은 플랫폼 사업 모델인데 예. 플랫폼 사업 모델을 만드는 순간에 데이터를 활용할 역량까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정부가 계속해서 창업을 장려를 하잖아요. 창업을 장려하고 벤처 이런 걸 장려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플랫폼 사업 모델로 유도를 좀 하고요. 플랫폼 사업 모델 방식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젊은 친구들의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이걸 같이 이제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제조업 시대, 산업화 시대 때 압축 성장을 했듯이 네. 마찬가지로 디지털 생태계도 우리가 압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산업 생태계의 진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이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교수님께서 한국 경제를 진단하시는 것도 우리 대학 교육을 진단하시는 것에 아주 깊이 공감을 하는데요. 약간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런 비판도 혹시 좀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현 가능한 솔루션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을 구할 때 이제 우리가 항상 가는 게 뭐냐면 재원이 이제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부 국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야 일도 안 하는데 왜 저기 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온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거의 전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런데 기성세대들 고령층들은 반대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령층들은 산업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인 거예요. 산업화 시대 때는 뭐냐면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노동 시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이 비례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흔히 강연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성세대들한테는 당신들은 그럼 받지 말아라. 재원도 그렇게 충분치 않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업도 새로운 사업 만들려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해주기 위하려면은 젊은이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걸 보조해주는 차원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한 20살부터 한 34세 정도까지라, 20살부터 한 39세까지 한 5년 정도만 그러니까 이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 비용이 그러니까 뭐 동시에 모든 그 연령층에 다 신청은 안 할 거거든요. 잘 준비됐을 때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이 소위 말해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올해 투입한 예산이 26조 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26조 일자리 사업에 투자해도 일자리 별로 개선되는 건 못 느끼잖아요. 체감을 못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청년들을 한 1,000명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하나라도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오면요. 그 사회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들만 제가 사실은 소개한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역 경제 차원에서 지역 사회 입장에서 네. 뭐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고 있고 계속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청년들은 떠나려고 하고 수도권은 여전히 비대합니다. 과연 미래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끝으로 제안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인구 소멸 시대도 얘기가 오르는데 강한 로컬을 만들어야 된다. 강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게 되면은 작은 도시인데도 굉장히 맞아요. 아주 매력적인 도시들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들 도시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자기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컬러를 갖고 있죠. 다른 도시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컬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그 컬러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역사회를 갑자기 인구를 유입시키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렇죠. 그럼 현재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외부를 일단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안에 내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적은 것을 외부의 사람을 연결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자.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특산물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과 어떻게 그 이익을 공유를 해야지만이 외부 사람들이 연결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러니까 지역에서 유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로까지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이 공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데이터도 나오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뒷받침도 해주고 그 지역 공유 플랫폼 속에서 뭐냐면은 지역에 있는 부가 외부로 안 나가게 하려면은 또 지역 화폐 같은 것도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지역 상품들을 그러니까 홍보를 해줘가지고 소비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역의 사회적 경제단체라든가 경제조직이라든가 이건 뭐 관 같은 데가 지자체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지역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왜냐하면 디지털이나 모바일에는 청년들이 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 뭐 관광 자원이 됐던 무슨 자원이 됐든 간에요. 그 자원들을 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사회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예부 사회니까는 우리가 자원들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해감에 따라서 사람들도 유입이 될 거라 이겁니다. 네. 특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일단 와서 살 수 있게 떠나지 않게 최소한 그래서 청년들한테 과감한 좀 투자를 해라. 청년이 없으면은 그 지역의 상가가 죽게 돼버리고요. 상가가 죽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공동화 될 수밖에 없어요. 고령 인구들만 남아가지고 그 당신들 집값을 그러니까 지키고 싶으면은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와서 살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러니까는 투자하는 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아, 교수님하고 뭐 한 서너 시간 더 얘기를 해도 불충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아쉽습니다. 쭉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제가 나름 골라봤는데요. 공유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익을 만들어서 누군가 이제 혼자 독식하는 건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요. 예. 디지털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때 관심 없으면 접속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만 접속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공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온라인에서 연결하려면은 뭔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돼야지만이 혜택이 있어야지만이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을 시켜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결을 시키는 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공유가 이렇게 지금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공유 경제 개념도 뭐 거기서 맞습니다. 나온 거겠고요. 자,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 남해안 시대 새로움을 말한다 3부 모두를 위한 미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wanna be the one to say goodbye, but I will, I will, I will.